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기80 제6편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볼 내용들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게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실업과 관련된 게 실업의 개념, 정의와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연실업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 개를 같이 합쳐가지고 집약해서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이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지수는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수인데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와 파세 물가지수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요, 물가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죠. 물가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요. 뒤에 곱해지는 게 과거의 상품 묶음이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이게 라스파이레스 가격 물가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교 연도에 새로운 상품이 계산되면 파세 물가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과거의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물가지수를 과대평가한다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죠. 과대 측정하게 됩니다. 자, 주로 소비자 물가지수인 PPI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 소비자 물가지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로 계산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파세 가격지수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디플레이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뭐야? 명목 GDP 아니겠습니까? 얘는 명목 GDP 이렇게 되고요. 명목 GDP.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실질 GDP 이렇게 됩니다. 실질 GDP.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되면은 GDP 디플레이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 정도 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소비자가 많이 쓰는 품목들을 정리해서 나타낸 게 소비자 물가지수고, 생산자가 많이 사용하는 품목들을 정리해서 나타낸 게 생산자 물가지수고요.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는 GDP에 포함되는 거니까 모두 다 포함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우리나라 GDP에 계산되는 모든 아니요. 이것도 모든 아니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고정된 가중치를 정하는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Q0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까지는 맞는데요. 근데 이때 파세 지수는 아니죠. 이게 라스파이레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4번 볼게요. GDP 디플레이터는 변화하는 가중치를 적용해서 이거는 맞아. 변화하는 가중치를 적용해서 이 파세라고 해야죠. 라스파이레스가 아닙니다.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의 산정 대상은 우리나라 GDP에 계산되는 모든 맞아요. 그나마 이게 5번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29번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중으로 해놨습니다. 약간 박스 문제긴 한데 풀만해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계비 변화를 과대평가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보기에서 이와 같은 주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중치가 고정돼 있다. 이게 과거의 상품 묶음에 해당하는 Q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에는요, 당연히 수입재와 포함돼요. 가중치가 제로이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자, 가격보다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는 재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우선 과거의 상품 묶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대평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품질에 대한 퀄리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계가 있고요. 과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재화의
대체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할 때 무슨 방식? 과거의 상품 묶음이니까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중에서요. 약간 계산하는 문제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할만합니다. 난이도 중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A국의 2014년도 명목 GDP가 8조 달러입니다. 2014년도에 실질 GDP가 10조 달러야. 자, 그러면 2014년도에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 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게 기준 연도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2010년이라 할게요. 10년이 기준 연도로 합시다. 그리고 2014년을 비교 연도로 할게요. 14년을 비교 연도라고 할게요. 비교 연도 이렇게요. 자, 기준 연도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GDP는 어떻게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거예요. 2014년도 GDP 디플레이터는요. 우리가 명목을 실질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P0, Q0가 요게 명목 GDP가 되고요. 2014년도는 P1, Q1이 바로 명목 GDP가 된단 말이죠. GDP 이렇게요. 자, 우리 실질 GD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기준 연도가 2010년도니까 기준 연도의 물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실질이야. 그러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 연도는 명목과 실질이 같아서 GDP 디플레이터는 그냥 100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보시면 실질 GDP는 물가가 기준 연도랑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 Q1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실질 GD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그렇게 보시면 2014년도에 여기 보시면 명목 GDP가 얼마라고요? 명목 GDP가 8조 달러래. 얘가 8조 달러래요. 근데 실질 GDP가 얼마라고요?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야. 얘는 기준 연도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명목을 실질로 나눠서 자, 다시요.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줍니다.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고요.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명목과 실질이 똑같으니까 여긴 1인데 거기다 곱하기 100 하니까 그냥 100 이렇게 돼요. 자, 얘는 어떻게 해요? 명목분의 실질하면 10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10분의 8 곱하기 100 퍼센트지로 해서 바꿔줘요. 자, 그러면 이거는 80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100에서 80으로 이렇게 감소했어요. 얼마 감소했습니까? 뭐 그치 20% 하락한 거지. 그래서 그냥 20%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인플레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요,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원래 아시겠지만 물가가 상승할 때 이게 시간이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때가 인플레이션이고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사실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하고요.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는 요거를 우리가 요때는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플레이션. 물가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스인플레이션.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물가가 왜 상승합니까? 라고 하면 물가 상승의 원인은요. 가만히 보면은 총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견인.
그래서 아시겠지만 AD가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야.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코스트 푸시, 비용 인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AS가 상방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두 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짬뽕된 혼합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측정하는 방법 살짝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요걸 보셔야 돼요. 자, 요걸 영향을 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예상을 했느냐, 예상을 못했느냐 이렇게 보셔야죠. 예상을 하지 못했을 때, 예상을 했을 때, 예상했을 때에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예상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뭐죠? 메뉴 비용 또는 구두창 비용 이런 거예요.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를 덜 보유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그 화폐 대신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게 되면 은행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이 메뉴 비용이라든가 슈레더 코스트, 구두창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상을 하지 못했어. 예상을 하지 못하면요. 이제 주로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자, 빚을 진 채무자랑 채권자랑 누가 이득입니까? 라고 하면 채무자가 이득이야. 채무자가 이득이 발생한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자가 손해를 봐요. 그리고 채권자가 손해. 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자,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화폐 소지자가 화폐를 보유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요. 네. 화폐를 보다는 실물 보유자가 이득이 됩니다. 보유자가 이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639번 문제 해서요. 난이도 중으로 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선 답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기서 풀 때는 뭐라고요? 예상될 때, 예상될 때, 예상될 때, 예상될 때, 네,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소득기 재분배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예상이 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상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메뉴 비용이라든가 구두 밑창이 닳아 없어지는 비용 그런 것들은 발생합니다. 예상을 하게 되더라도 실질 이자율은 변함없을지 모르겠지만 명목 이자율이 상승해요. 이게 피셔 가설인 거죠. 피셔 가설에 입각해서요. 명목 이자율과 기대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랬을 때 얘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명목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명목 이자율의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다음 4번.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실질 화폐 잔고를 줄임으로써 은행에 자주 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이게 뭐라고요? 그치, 슈레더 코스트, 구두창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두의 밑창이 닳아 없어지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요.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침체되거나 경기가 호황이면은 임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가 경직적인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가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상승하게 되면은
실질임금이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들이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물가가 조정하면서 실질임금이 조정되면서 이게 균형으로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고정돼 있을지라도 물가의 조정으로 인해서 실질임금이 조정돼서 진짜 우리한테 의미 있는 임금이 조정돼서 경제의 균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 2, 3, 4번에 이제 포인트 맞추시고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42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난이도는 중으로 해놨습니다. 인플레이션 비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먼저 예상했느냐, 예상되지 못했느냐 그런 걸 중심으로 보세요. 예상하지 못한 요거 있어요.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능력과 필요에 무관하게 부를 재분배한다. 이거 맞죠? 누가 이득이라고요? 그렇지. 채무자가 이득이라니까. 채무자가 뭔가 더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예상을 했을지라도 기업들은 가격을 자주 조정해야 돼. 그러면서 발생하는 메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 비용이 달아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비록 예상을 해도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이 과대평가되어서 이거 마찬가지야. 우리 소득도 마찬가지야. 명목소득도 똑같이 과대평가됩니다. 임금소득이요. 명목, 임금소득이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돼요. 과대평가되니까 자, 그래서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인플레이션 텍스 이렇게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텍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4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맞아요. 현금 보유를 낮추려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화폐 중립성이 성립할 경우 여러분 화폐 중립성이 뭔지 아시죠? 인플레이션은 화폐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서 생활 수준을 낮춘다? 아니요. 우리가 고전화폐에 화폐 중립성이 성립하게 되면 MV는 PY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얘가 조정이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통화량 자체가 이렇게 막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실질적인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실질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는 거, 틀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 중립성이 변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전화폐 주장이잖아. 그래서 어떤 물가 변수, 명목 변수가 변하는 게 전부 다 거기에 잘 대응하기 때문에 영향 없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실업의 정의와 계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업에 대한 정의는 알고 계시죠? 정의,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측정 방법, 계산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이거는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노동 가능 인구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15세 미만 인구는 뺍니다. 15세 미만 인구는 제외하고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15세 이상 중에서 이걸 비경할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비경할 인구. 그 다음에 이게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실업률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2 플러스 U 중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걸 바로 우리는 실업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용률 정도도 이제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고용률이라는 거 하나 볼까요? 고용률은 자, 우리가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비경할 인구, 비경할 인구까지 포함시켜요. 그래서 비경할 인구에다가
경제활동 인구야. 그 다음에 고용된 사람이니까 취업자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실업 상태에 있다가 자꾸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할 의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실망 노동자, 실망 실업자가 존재한다고 할게요. 실망 실업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유가 감소해. 유가 감소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고요.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실망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 고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밑으로 가니까 N이 증가해. 근데 U가 내려가. E는 변함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률은 불변이다라는 거. 이걸 중심으로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 봐주시죠. 자,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9번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중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업률과 관련된 경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은 모두 고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구직 단념자, 이거 실망, discouraged, 용기를 상실한 거예요. 실망 실업자야. 실망 실업자, 근로자가 되는 거야.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을 감소시킨다니까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맞아요.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취업자와 실업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하고요. 이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이것을 실업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라번, 비경활 인구, 활동 인구에는 전업학생, 전업주부, 은퇴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마번, 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다. 맞습니다. 오케이. 다 맞는 지문입니다. 중요해요. 잘 정리하시죠? 자, 650번 문제는요. 난이도 상해놨는데 사실은 해볼 만해. 근데 이게 계산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셔가지고 이 계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문제 보시고요. 풀이 방법 보시고 이해하셨죠? 문제 암기하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실력? 아니야. 문제가 막 그렇게 응용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제가 올려드린 문제들 이런 거 풀어드린 거 그런 것들 계산 문제를 암기하시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크게 응용하지 않습니다. 자, 경제 내에 생산 가능 인구가 여기 보시면 5천만 명 있어요. 5천 명이라 할게요. 자, 15세 미만은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은 빼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비경활 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렇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N 플러스 2 플러스 U가 얼마입니까? 5천 만 명인데 5천이라고만 쓸게요. 실업자가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가 여기 보시면 U가 실업자야. 500만, 500 이렇게 쓸게요. 5천 이렇게 씁시다. 5천만 명. 취업자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2천만 명.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자와 실업자 수가 합쳐가지고 요거 두 개 합친 거잖아. 얼마가 돼요? 그쵸? 2,500만 명 되니까 전체 5천만 명 중에서 N 값을 알 수 있겠죠? 여기가 2,500만 명, 여기가 2천만 명, 여기가 500만 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전체 여기에서 경제활동 참가자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N 플러스 2 플러스 U분의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 수가 2 플러스 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전체가 5천만 명에서 2 플러스 U가 얼마야? 2,500만 명 이렇게 돼 있어요. 50%죠. 자, 고용률 한번 볼까요? 고용률 한번 봅시다. 자, 고용률은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고용된 사람의 수인데 분모가
이거 전체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과 비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 합치는 거야. 생산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n 플러스 2 플러스 u분의 네, 그 다음에 고용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2 플러스 u가 지금 5천만 명 되는 거잖아. 거기에 어떻게 돼? 2가 지금 2가 2천만 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는 40%, 50%, 1번. 네, 괜찮은 문제입니다. 잘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53번 문제 출제 예상 문제인데 난이도 중으로 해놨습니다. 자, A국의 통계치를 이용해서요. A국의 미저리 인덱스를 합니다. 고통지수를 구한다라고 하면은요. 자, 미저리 인덱스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미저러블한 인덱스인데 보통 이거 아소 오쿤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오쿤의 법칙 만든 그 오쿤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실업률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율을 합쳐서 나타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쿤이 제안한 것으로 제안한 지표로 지수로 저기 나와 있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합합니다.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을 합해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8.5와 4.0을 더하니까 12.5, 12.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정부가 요거는 좀 약간 뒤에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율을 4에서 2%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얼마를 떨어뜨린다? 2% 하락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연간 GDP는 얼마나 감소하겠는가 이걸 나타내요. 이거 희생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Y가 있고요. 실업률이 있습니다. 이 산발이 그림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네 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필립스 커브고요. 얘와 얘와의 관계가 AS 곡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와의 관계가 오쿤의 법칙이야. 이 오쿤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미저리 인덱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희생 비율이 3이다라고 하면요. 물가를 1% 하락시키려고 할 때 물가를 1% 하락시키려고 할 때 변화시키면 국민소득은 얼마나 변화합니까? 하면 3% 변화한다. 요걸 바로 우리는 희생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물가를 2% 하락시키려고 하면요. 국민소득은 얼마나 하락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GDP가 3%, 1일 때 3이니까 2일 때는 6%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GDP가 현재 여기 보시면 1000조가 있어.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을 2% 하락시키려고 하면 얘가 6% 하락하니까 1000조에서 6% 하락하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60조만큼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미저리 인덱스가 뭔가 그런 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하락할 때 실질 여기 나와 있는 GDP가 연간 GDP가 얼마나 감소하는가 그걸 우리가 바로 희생 비율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1% 하락시켰을 때 GDP가 감소하는 크기를 우리가 희생 비율인데 여기서는 3이기 때문에 물가를 1% 낮추려고 하면 GDP가 3% 하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연실업률과 자연실업률 가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완전 고용 수준 하에서의 국민소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고용이라는 게 여러분 실업률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실업률은 존재해요. 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거죠. 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만 실업은 존재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거예요.
비자발적, 경기적 실업 같은 거 있잖아요. 비자발적 실업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어. 이렇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것은 이게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예요. 통화주의. 학파가 주장하는 것으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기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총수요 관리 정책이 AD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어요. 정책이 효과적이나 자, 그런데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 이렇게 끌고 가요. 효과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자연실업률 가설이야. 그러면 요거를 자연실업률 가설 통화주의 주장을 얘기를 해서 나타내면 단기 AS 곡선은 또는 단기 필립스 커브는 얘는 우상향 하게 됩니다. 우상향. 단기 AS 곡선은 우상향하고 단기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 합니다. 이렇게. 근데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장기에는요. 장단기 필립스 커브랑 장기 필립스 커브랑 장기 AS 곡선은 얘는 전부 다 둘 다 수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은 효과가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55번 문제 좀 보시죠. 자, 난이도는 중으로 해놨습니다. 자연실업률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실업률 가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자발적인 실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실업률에는 기억해 보시면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아니요. 이런 것들은 자연실업의 자연스러운 실업이 아니죠. 자발적인 실업만 얘기합니다. 물론 얘도 비자발적 실업이지만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을 포함하는 실업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연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이 상승 하락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실업률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하면요. 내 몸이 뚱뚱해지거나 빼빼해지지 않는 것처럼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국민소득, 자연 실업률, 그게 바로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마찰적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 실업률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난이도 하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 실업률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긴요. 실업자가 요거 보시면 난이도는 하에 가까운 거예요. 자연 실업률을 나타내는 게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인데 이걸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가 우리가 취업자라고 할게요. 취업자 수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실업자예요. 실업자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일부의 사람들은 취업했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취업자 수에서 직장을 잃게 돼요. 세퍼레이트해서 이렇게 잘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실업자에서 취업자가 되는 사람은 finding 해서요. 실업자 수에서 직장을 구하는, 이게 구직률이야.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시면 finding 비율과 관련된 이거는 구직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separate 해가지고요. 이직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타냅니까? 할 때 구하는 공식 알잖아. 자연 실업률이다 라고 하면요. 구직률하고 이직률을 같이 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실업률이니까 이직률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니까 요게 finding, 구직률 이렇게 되고요. 실업자가 일자리 잃을 확률, 요게 이직률 해서 S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업률이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장기 균형 상태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S가 0.2고요. F는 0.8 더하기 0.2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맞죠? 분모는 1 그리고 분자는 2 하니까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 실업률까지 봤고요. 우리가 필립스 곡선을 보시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실업률을 동시에 같이 잡는 거예요. 1번 개념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필립스라는 학자가 그래프로 도시에서 나타냈습니다.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얘기했고요. 점을 찍어보니까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필립스 커브 이렇게 얻어낸 거예요.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원래 필립스 커브는 요게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U,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 이렇게 기준으로 됐어요. 근데 이 필립스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 2번 형태 보시면 초기의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도 아니고 명무임금 증가율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프리드만과 펠프스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률로 변화시켰고요. 또 나중에 여기다가 기대를 가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UN에다가 더하기 기대가 여기 반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 물가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임플리케이션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절편이 올라가게 돼서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합니다. 상방 이동 하게 됩니다. 이게 필립스 곡선과 AS 곡선이 제가 같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기대 물가가 상승했을 때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것은요.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 돼요.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같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확대해서 나타내는 게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이렇게 나타내고요. AS 곡선하고 같아져요. 자, 그리고 정책적인 함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단기에는요, 아니면 사람들이 예상을 잘 못하게 되면 착각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는 단기에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하게 됩니다. 자, 안정적으로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적이다 이렇게 끌고 가요.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는데 장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장기의 필립스 커브 곡선이 수직이 되고요. 자, 이게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정부의 정책은 무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요걸 중심으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661번이고요. 난이도는 상이라 했는데 이게 필립스 곡선까지 여러분들 진도를 잘 많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으로 했지만 좀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자,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상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늘 AS 곡선도 그렇고 필립스 곡선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먼저 주의를 해주세요. 자, 예상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요. 필립스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중심으로 하세요. 예상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필립스 곡선은 상방 이동하는 것이고 이게 상방 이동한다는 것은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아셨죠? 그런 측면에서 난이도는 쉬워요.
자, 1번 장기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장기에는 화폐 환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번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오케이, 맞고요. 3번 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 곡선이 불안정함을 보여줘.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되면서 필립스 곡선이 잘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필립스 커브에 위기가 발생하고요. 필립스 커브의 위기는 케인즈 학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고전 학파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하는 고전 학파 중에 세고전 학파가 됩니다. 예상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합리적 기대를 하는 요거 얘기할 때는요. 세고전 학파의 세자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합리적 기대가 여기 담겨 있어요. 합리적 기대가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합리적 기대가 담겨 있는 상황에서는요. 세자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을 했느냐,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요건데요. 예상된 정책은 무력해 이렇게 된다고요.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어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된 정책이 실시가 되면은 이거는 단기에서조차 정부의 정책은 무력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는 단기에서조차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 필립스 커브가 있고요. 단기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667번 문제 보시면 난이도는 중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어떤 경제가 B점에 있다. 지금 B점 한번 잘 보세요. B점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B점의 상황은 경기가 어떻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과열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자연 실업률인데 지금 현재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야. 그러면 이런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면 경기가 과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요. 여러분, 경기가 과열됐다라고 하면 늘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속이 됩니까? 과다기 됩니까? 암기해달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과속이 될 때 루카스 공급 곡선도 그렇고요. 필립스 커브도 그렇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과속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물가로 표현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기대 물가 상승률이 과속이 되니까 실제는 10% 올라갔는데 나는 5%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과속이 돼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기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같다 아니라니까 여기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작아져요. 과속이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이 경제에서는 잠재 실질 GDP가 아니요. 잠재 실질 GDP는 5%인데 그거보다 더 작아져요.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얼마입니까? 요 단기 필립스 커브에서 완전 고용 산출량에서의 그때 인플레이션율 이게 3이잖아.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요거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좀 잘 보셔야 돼.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 있어. 이렇게 또 필립스 커브가 있어. 이렇게. 이때 요 단기 필립스 커브는 당연히 기대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만나는 거니까 빵 퍼센트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는 빵 퍼센트. 우리 기본서에 잘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 실업률은 4%다. 아니라니까 얼마요? 5%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되면 B에서 A로 이동을 가져온다? 아니, 이거는 곡선상의 이동이잖아. B에서 A로의 이동은 이거는 곡선상의 이동인데
자, 우리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요거 AS 곡선이 이동하는 거랑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 이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기본 강의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만약에 기본 강의를 대충 얼렁뚱땅 끝낸 다음에 복습 잘 안 하시고 그냥 문제풀이 하게 되면 저절로 뭐가 되겠지? 아닙니다. 기본 강의 듣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막 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까먹기 전에. 근데 자기가 한 번쯤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물가 지수와 실업률과 관련된 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자연 실업률도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그 모형이 바로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필립스 곡선은 단기에는 우하향하는데 장기에는 수직이다. 특히 장단기 얘기할 때 단기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랬을 때 우하향한다. 그렇게 우하향하게 되면 케인즈 정책이 효과가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